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류월 과정 확인 문제 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직이사 민법 김하인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저당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그냥 저당권의 효력이죠.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냥 효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은 저당권이 어디에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후 토지에 완공된 건물, 저당권이 토지에 있죠?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고 독립된 부동산이라 토지 저당권이 건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리을도 똑같습니다.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은 나무에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과 똑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나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게 부합물이죠. 그래서 부합물을 미친다.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이게 과실이죠. 차임채권 같은 과실은 압류 후에는 미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경매에서 권리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1순위,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의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저당권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경매가 되면 이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그 아리만 소멸됩니다. 그럼 1번에 있는 용의권들은 대항력이 있어서 소멸되지 않는 거죠. 경락인이 인수합니다. 저당권이 먼저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용의권이 나중에 나오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그 밑에 용의권 다 소멸합니다. 그럼 경매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당권이 있고 중간에 용의권들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1번과 3번 두 개 있죠. 그럼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청가입니다. 시험은 딱 틀이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저당권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최선순위입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소멸하고 그 밑에 샌드위치 용의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기억하세요. 시험이니까 1번 저당권이 경매한 건 안 나옵니다. 항상 경매는 후순위 2번 저당권이 경매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밑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경매는 몇 번 저당권이 하죠? 3번 후순위 저당권. 그래도 몇 번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까? 1번. 그래서 밑으로 다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살아남죠. 유치권은 경매에서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다 말소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죠. 그게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걸 분유법 외워두세요. 그래서 분유법은 경매에서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사례는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솔이 전세권. 경매 나오면 1번 저당권 소멸하고 다음 을 전세권 소멸하겠죠? 취득하였다.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 지붕을 수령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럼 자, 이제 경매 나옵니다.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2번 저당권, 병이 합니다. 밑에 1, 2, 3, 4, 5 봐보세요. 병이 경매 신청한 게 몇 번이죠? 병이 경매 신청한 게 3번밖에 없죠. 그냥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이니까 경매는 1순위 저당권이 아니라 항상 2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봐볼게요. 자, 경매 나오면 문제에서 1번 저당권부터 소멸하고 밑에 전세권 소멸하죠. 그리고 2번 저당권 소멸합니다. 아까 분유법처럼 유치권만 살아남는 거죠. 그럼 3번 지문 확인해 볼까요? 병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항상 경매는 2순위 간다. 그만하면 1초 만에 답을 3번 찾았습니다. 다음 일괄경매 청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을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저당권 갑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X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지당이 건물을 지었죠. 근데 저당권자 갑이 돈을 못 받자 저당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락받습니다. 지당의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있나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을 건물은 철거되거든요. 그럼 철거되면 아까우니까 이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저당권이 없지만 건물까지 일괄 경매해서 건물을 철거되지 않게 살려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동일인에게 법원은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평대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당권자는 채권을 회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당권자 갑이 선택하는 거죠.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 없애버릴 수 있고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 갑이 선택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자,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토지가 을소유죠. 설정자. 그럼 건물도 을건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을이 건물을 지었다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제3자 소유 건물은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을소유 나대지를 제3자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병이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소유자 설정자 을 건물이 아니죠? 그럼 일괄 경매 못합니다. 근데 이후 설정자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토지 소유자 즉 설정자 소유 건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일괄 경매 청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인정할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일괄 경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됩니다. 제3자 소유 건물은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상이라 했죠. 의무가 아니고 건물에는 우선 면제권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저당 설정자가 을입니다. 다음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럼 일단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일괄 경매가 인정되죠. 기억 보세요. 갑이 토지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에 을의 Y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은 을소유지만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니까 이건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니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둘 다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죠. 그럼 토지 저당권 취득한 후 니은 을이 X토지 외에
Y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면 니은은 인정됩니다.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제3자 병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 그럼 지금까지는 병소유 건물이라 일괄임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아랫줄에 설정자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제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빼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근저당권에서 경매 신청할 때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건물에 근저당권 을이 있고 밑에 후순위 권리자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똑같습니다. 이때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근저당권자 을이 경매 신청하면 자신의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그때 누구 채권이에요? 병 채권이 아니라 을채권을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순위 을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똑같죠. 무조건 선순위 을채권이라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신청시,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가 포인트죠. 그럼 4번 문제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얘가 물상보증인입니다. 2번과 비교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죠. 근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고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안 됩니다.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 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법정은 그대로 내네요. 답이 3번.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3번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맞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했으니까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제 계약법입니다. 자, 5번 갑은을에게 우편으로 우편은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격지자죠.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 회신을 요청했죠? 이게 승낙기간을 정해준 거죠. 승낙기간은 10월 5일입니다. 다음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발송되어서 9월 16일 을에게 도달했다. 그럼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으면 계약은 보낸 날 성립하는 거죠. 자,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갑이 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럼 청약이 언제 도달했죠? 9월 16일 날 도달했죠. 그럼 도달한 후 그때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한다, 잃는다가 틀렸죠? 철회되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을이 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 10월 5일 안에 도달했죠? 그럼 격승발에서 계약은 보낸 날 성립하죠. 승낙이라 보낸 날 22일이 아니라 20일에 성립합니다. 디귿 을이 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승낙했는데 이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죠. 그때는 그 뒤에 을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주의하세요. 작년 33회 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어떤 게 동시행이죠? 권리금이 아니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엄청 시험에 나왔잖아요. 권리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결론성 없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하는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나중에 할 후이행 의무죠. 그 다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으로서 동시행이 아닙니다. 디귿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자,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은 계약법으로서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제일 끝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사유죠. 없는 사유로 후발주 불능이 발생할 때 그때 위험부담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매수인은 자기가 줄 건 주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주면서 대상 청구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해야겠죠. 자, 4번 채권자 수령지체. 그럼 누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채권자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 다시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래도 최초 누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일 처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에서 최초 잘못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럼 채권자 책임자겠죠. 채권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 그랬죠? 당연히 유상 쌍무입니다. 그거 빼고 읽으세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수익자가 아니죠. 요약자 낙약자입니다. 그럼 2번은 자동 틀렸네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3번도 또 자동 틀렸네요.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질 수 없죠. 1번에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니까 해제권도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있는 거죠. 그럼 5번 자동으로 틀렸네요. 5번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따라서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5가 다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기초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